2026년 기초연금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무조건 아셔야 할 긴급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돈이 새어나갑니다. 기초연금 신청자 중 탈락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분들이 서류 한 장 들고 주민센터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돌아오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 기회가 바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200만 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통장에 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냐고요. 알고 보니 본인은 몰랐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계좌 때문에 기준을 넘긴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신청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신청 당일에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면서 기준을 넘겨버렸습니다. 이자 입금일 하나 확인 안 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정확히 체크하신다면 억울한 탈락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손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쪽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합격과 탈락을 가릅니다. 그러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찬 노후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1장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의 함정.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통장을 확인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이런 것들이 다 금융재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무조건 2천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으면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1천만 원만 재산으로 봅니다. 5천만 원이 있으면 3천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넣어둬도 되겠네. 실제로도 통장 잔고를 딱 2천만 원 선에서 맞춰 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달 아니면 3개월마다 이자가 들어옵니다. 오늘 1,950만 원이라고 해서 한 달 뒤에도 1,950만 원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68세 이순자 씨 얘기입니다. 통장 잔고를 1,980만 원으로 맞춰놨습니다. 2천만 원보다 20만 원 적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청하러 가기 하루 전날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자 2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2만 원이 됐습니다. 그 상태로 신청서를 냈더니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71세 박철수 씨는 통장을 여러 개 갖고 계셨습니다. 국민은행에 1,200만 원, 농협에 500만 원, 신협에 300만 원. 각 통장은 다 2천만 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부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은행의 모든 통장을 다 합쳐서 봅니다. 박철수 씨가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증권 계좌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식이 50만 원어치 남아 있었고 결국 총 금융재산은 2,05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잊고 있어도 모든 은행에 전부 조회를 돌립니다. 국세청이랑 금융감독원 자료가 연결돼 있어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2천만 원 공제는 한 사람당 2천만 원이 아닙니다. 한 가구당 2천만 원입니다. 본인 통장에 1,500만 원 있고 배우자 통장에 1,500만 원 있으면 합쳐서 3천만 원입니다. 공제는 2천만 원만 되고 1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도 들어가고 펀드도 들어가고 보험 해약하면 나오는 돈도 들어갑니다. 연금저축, 개인연금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천만 원보다 충분히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로 여유를 두고 관리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자 들어와도 예상 못한 돈이 들어와도 2천만 원 넘길 위험이 훨씬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천만 원은 안전선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딱 맞춰놓으면 위험합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거 고려해서 여유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통장만 볼 게 아니라 배우자 통장, 잊고 있던 보험이나 주식 계좌까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장 배우자 재산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재산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을 전부 합쳐서 봅니다. 본인 통장이 텅 비어 있어도 배우자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탈락한다는 겁니다. 67세 김영숙 씨 얘기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 정도,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 200만 원 정도, 다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씨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배우자분 재산이 조회됩니다. 남편분 명의 예금이 2,800만 원 있으시네요. 김영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 박종민 씨 70세가 예전에 사업 정리하면서 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뒀던 겁니다. 김영숙 씨는 그 돈이 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돈이고 본인은 손도 못 대는 돈이니까 본인 연금 신청이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부 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본인만 신청해도 배우자는 신청 안 해도 둘의 재산은 무조건 합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화를 내십니다. 우리는 각자 산다. 남편 돈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라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든 재산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인 몰래 숨겨둔 재산도 다 조회됩니다. 72세 최순덕 씨는 남편이 재산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통장에 500만 원 정도 있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 조병수 씨 75세가 본인 몰래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뒀던 겁니다. 해약 환급금을 다 합치니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신청서를 받는 순간 부부 둘 다의 모든 금융 자료를 조회합니다. 본인이 말 안 해도 본인이 몰라도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통장, 모든 보험, 모든 주식 계좌가 다 나옵니다. 65세 한명숙 씨 사례입니다. 남편 강철호 씨 67세는 부인 몰래 적금을 들어뒀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넣어서 1,800만 원이 됐습니다. 나중에 부부 여행이나 가자고 깜짝 선물로 줄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모아둔 돈이 연금 탈락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배우자에게 숨기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털어놓고 합쳐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본인 통장, 배우자 통장, 본인 보험, 배우자 보험, 본인 주식, 배우자 주식. 이 모든 걸 다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만 신청해도 배우자 재산을 전부 합칩니다. 각자 관리한다는 말은 안 통합니다. 배우자가 숨긴 재산도 본인이 모르는 재산도 정부는 다 찾아냅니다. 별거 중이어도 법적 부부면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65세 안 됐어도 부부로 봅니다. 3장 신청 시점 한 달만 늦어도 30만 원 날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65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20일이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 당일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차피 이번 달에 신청하면 되니까 바쁘면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68세 조명희 씨 얘기입니다. 생일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명희 씨는 4월 초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이 좀 나으면 가야지 하고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날씨도 좋고 몸도 괜찮아진 5월 3일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5월에 신청하셨으니까 5월부터 지급됩니다. 4월분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명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달에 못 받은 걸 소급해서 채워주지 않습니다. 조명희 씨는 단 한 달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4월분 연금을 영영 못 받게 됐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최대 월 33만 4,810원입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하면 이 금액을 통째로 날리는 겁니다. 66세 김순희 씨는 만 65세가 됐을 때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몰랐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별로 얘기를 안 해줬고 자식들도 바빠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다른 어르신한테 들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그제야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작년에 신청하셨어야죠. 지난 1년치는 못 받으세요. 김순희 씨는 1년치 연금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대략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입니다. 생일이 3월 5일이든 3월 28일이든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달 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청 후에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청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빠르면 2주 안에 나오기도 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67세 이춘자 씨는 생일이 8월 18일입니다. 8월 1일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빠진 게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춘자 씨는 8월 10일에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그 후 심사가 진행됐고 8월 25일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8월 안에 다 처리됐기 때문에 8월분 연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춘자 씨가 8월 25일에 처음 신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서류 보완하고 심사받다 보면 9월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럼 8월분은 못 받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생일이 1일인 분들입니다. 71세 정길순 씨 사례입니다. 생일은 9월 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9월 1일부터 신청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생일이 1일이면 그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길순 씨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생일이 1일인 경우 그 달이 아니라 전달부터 65세로 봅니다. 정길순 씨는 이걸 몰랐습니다. 9월 1일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월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본인 생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그리고 그 달 1일에 큰 동그라미 치세요. 생일이 1일이면 전달 1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날이 신청 가능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1일이면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달 것은 소급해서 안 줍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를 영영 못 받습니다. 사장 이자 소득 2번 계산되는 함정. 통장을 볼 때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통장에 든 원금만 재산이지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내 돈에서 나온 건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정부는 이걸 따로 봅니다. 기초연금 산정 방식을 보면 통장에 든 원금은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돈인데 2번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68세 최영애 씨 얘기입니다. 통장에 1,80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2천만 원보다 낮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뒀는데 금리가 연 5%였습니다. 1년 뒤 만기가 됐습니다. 이자가 90만 원 들어왔습니다. 원금 1,800만 원의 이자 90만 원 합쳐서 통장 잔고는 1,890만 원이 됐습니다. 여전히 2천만 원 아래니까 최영희 씨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자 소득이 있으시네요. 연간 90만 원입니다.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통장 원금은 재산으로 보고 거기서 나온 이자는 소득으로 따로 봅니다. 최영희 씨는 국민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월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 월 7만 5천 원이 추가되면서 총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선을 넘겼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품일수록 이자가 많이 나오고 이자가 많이 나올수록 소득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받기 불리해집니다. 70세 김태순 씨는 통장에 1,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특판 정기예금 광고를 받습니다. 1년 연 6% 특별금리. 김태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자라도 좀 받아야지. 1년 뒤 만기가 됐습니다. 이자가 114만 원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2,014만 원이 됐습니다. 2천만 원을 넘긴 겁니다. 게다가 이자 114만 원은 연간 이자 소득으로 잡혀서 월 9만 5천 원의 소득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자 좀 받자고 특판 상품 가입했다가 기초연금을 날린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자가 입금되는 날짜입니다. 67세 송명숙 씨는 통장 잔고를 1,950만 원으로 맞춰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일은 3월 5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에 정기예금 이자
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송명숙 씨는 이걸 몰랐습니다. 3월 5일에 주민센터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통장 잔고를 조회했더니 2,010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넘긴 겁니다. 송명숙 씨는 이자, 입금일을 확인하지 않아서 탈락한 겁니다. 72세 오순희 씨는 이걸 잘 대처했습니다. 통장에 1,800만 원이 있었고 정기예금 만기가 4월 15일이었습니다. 예상 이자는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오순희 씨 생일은 5월 3일이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순희 씨는 4월 16일 만기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이자 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에는 원금 1,800만 원만 남겨뒀습니다. 5월 2일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무사히 승인받았습니다. 이자를 미리 인출해두면 통장 잔고도 낮출 수 있고 연간 이자 소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가 다가오는 정기예금이 있다면 만기 후 바로 이자만 인출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장을 볼 때 원금만 보지 마세요. 이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자는 재산 계산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소득으로도 따로 잡힙니다. 고금리 상품은 이자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입금일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조절하거나 이자를 미리 인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장 절대 하면 안 되는 착각 3가지.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고 있어도 흔한 착각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놓으면 된다. 71세 서영자 씨는 통장에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한 달 전에 은행에 가서 1,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집 장롱에 넣어뒀습니다.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서영자 씨는 안심하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최근 3개월 동안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요.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서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여전히 어르신 재산으로 봅니다.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로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통장에 있든 집에 있든 똑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신청일 기준 3개월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인출됐는데 어디에 썼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은 여전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그 돈을 실제로 집 수리비로 썼다면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착각, 자녀 통장에 넣어두면 모른다. 69세 정옥순 씨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신청 한 개월 전에 아들 통장으로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본인 통장에는 1천만 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자녀분께 큰 금액을 이체하셨는데요. 이게 뭔가요? 정옥순 씨는 아들 준 거예요. 생활비로요. 라고 답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주신 게 맞으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2천만 원을 생활비로 주신 건 좀 과한데요. 이건 증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자녀나 타인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증여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여전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 착각, 전세 보증금은 빌려준 돈이니 재산이 아니다. 66세 김순례 씨는
옛날에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놨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김순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빌려준 돈이잖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재산이 아니지.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조회되는데요. 이것도 금융재산입니다. 김순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전세 보증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세입자에게 빌려준 돈이지만 계약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6장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5단계. 신청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금융재산 통합조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모든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겁니다. 금융재산 통합조회는 금융감독원 파인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은행 창구에 가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68세 권순덕 씨는 본인이 통장 3개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합계 1,800만 원 정도. 그런데 통합조회를 해보니 잊고 있던 신협계좌에 700만 원, 증권계좌에 주식 300만 원어치가 더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2,800만 원이었던 겁니다. 만약 통합조회를 안 하고 신청했다면 당일에 예상 못한 금액이 나와서 당황했을 겁니다. 권순덕 씨는 미리 알았으니까 신협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서 필요한 데 쓰고 최종적으로 2,1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통합조회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은 은행 예금, 적금, 증권사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연금저축입니다. 이 모든 게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2단계 배우자 재산 확인 및 합산. 본인 것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동의를 받아서 배우자 명의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67세 이경자 씨는 본인 통장에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확인해 보니 남편 통장에 1,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합치면 2,8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공제 후 8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경자 씨는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 통장에서 6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집 보일러를 교체하는 데 썼습니다. 부부 합산 금액을 2,200만 원으로 낮췄고 무사히 승인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숨겨둔 통장이나 보험이 있으면 미리 알아야 합니다. 신청 당일에 발견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3단계 복지로 모의 계산. 금융재산을 확인했으면 모의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www.복지로.go.kr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 혼인 상태, 부동산 공시가격, 금융재산 총액, 자동차 가액, 소득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기준액을 초과합니다. 중 하나가 나옵니다. 69세 최말자 씨는 모의 계산 결과 기준액을 초과합니다가 나왔습니다. 미리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해서 실제로 필요했던 집 수리비로 쓰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모의 계산을 해보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가 나왔고 실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4단계 이자 입금일 확인. 통장에 이자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65세 홍순애 씨는 통장에 1,9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신청 날짜를 3월 5일로 잡았는데 3월 3일에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서 이자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3월 5일 주민센터에서 조회하니 2,0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담당 공무원이 친절해서 오늘은 신청하지 마시고 통장에서 인출하고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친절한 건 아닙니다. 만기일이 신청일과 가까우면 만기 후 이자를 인출하고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5단계 생일 기준 신청 가능일 확인. 본인 생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1일이면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66세 박영자 씨는 생일이 6월 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생일이 1일이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박영자 씨는 이걸 미리 알았습니다. 5월 2일에 신청했습니다. 만약 몰랐다면 6월 1일에 신청했을 테고 5월분 연금 30만 원을 날렸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재산통합조회로 모든 계좌 확인. 둘째, 배우자 재산도 반드시 확인해서 합산. 셋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넷째, 이자 입금일 확인. 다섯째, 생일 기준 신청 가능일 확인. 이 5가지를 하나씩 하시면 신청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내용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금융재산 2천만 원은 안전선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딱 맞춰놓으면 위험합니다. 1,800만 원이나 1,700만 원으로 낮춰서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부부는 무조건 재산을 합쳐서 봅니다. 본인 통장만 비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통장, 배우자 보험, 배우자 모든 재산이 합쳐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셋째, 이자는 원금과 따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든 원금으로 한 번 소득이 계산되고 거기서 나온 이자로 또 한 번 소득이 계산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볍게 여기고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연금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달력을 펴세요. 본인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크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생일이 1일이면 전달 1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날이 신청 가능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 한 달 전에 또 하나 표시하세요. 준비 시작일이라고요. 그날부터 금융재산 통합 조회하고 배우자 재산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 계산하고 이자 입금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